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기 GS 5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쓴 답안 1, 2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개를 하고 나서 3번은 이제 병진님께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문제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 밑에 물음으로 바로 나와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잘 보면은 이의제기를 거친 후 취소 소송의 뭐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 그리고 물음이는 이제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일부 인용 재결을 해서 이에 대한 불복하는 소송의 형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부터 보면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큰 문제에 대한 논점이랑 큰 문제에 대한 논점의 정리를 하나 쓰고 그리고 큰 문제에 대한 결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에서 20점이니까 2점, 2점씩 끊고 나머지를 이제 8점, 8점으로 가져가는 답안으로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는 어쨌든 이 피고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의 일단 문제에서 묻는 대로 대상적격, 피고적격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2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불복했을 때 소송의 형태를 쓰는 건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답안에서 풀어 나가야 될 논점이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주의 이제 판결 내용까지 논점에 정리해서 가볍게 언급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 적격은 원처분주의냐 재량행위냐의 재결주의. 재결주의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작용으로는 어쨌든 수용재결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대한 의의랑 법적 성질을 같이 써줬고 그리고 또 이의재결의 일부 인용 그리고 이의제결 거친 후에 취소소송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결도 같이 의의랑 법적 성질을 같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로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권리 취득 및 상실을 결정하기에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결도 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위법 부당한 재결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법 제83조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따라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을 거친 재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인 주제인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써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은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의 대립이 있죠. 네. 그래서 먼저 원처분주의는 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되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재결 전에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원처분주의는 당연히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원처분을 가지고 일단 원칙상으로는 소송의 대상을 한다는 거고 이제 적어주신 것처럼 예외인 상황에서는 원처분이 아닌 이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면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말한 저기 넘버링 2번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의를 써줬고 이제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 취소 소송이 되냐에 대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와 고유한 위법이 없는 판결의 종류에 대해서 써줬는데 잠깐만요. 그 제가 잠깐 이 쓰신 답안을 다 본 거는 아니어서
조금 이제 정정을 해야 될 것이 2번은 이제 재결주의이기 때문에 이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거거든요. 대립되는, 네. 재결주의는 이제 재결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3번, 넘버링 3번에서 쓴 내용은 원처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2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1번과 1번과 관련된, 관련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처분주의 하에 재결 시소 소송에 대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무엇인지를 써줬는데, 이제 고유한 위법이란 주로 재결의 주절형 내로 이루어져 있는 하자가 있는데,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내용상 하자는 고유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절형 내 하자로 인해서 제3자요 행정행위가 있고 재결로 인해 새로이 권익 침해를 받은 자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고유한 위법이 없는 판결의 종류에서는 이제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행소법 제19조 단서가 소극적 소송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봐서 각하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판례는 기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 타당하다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이제 해당 사안은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에서 수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의재결 전에 수용재결이란 원처분 때문에 수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위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용이 불분명해서 저는 사실 답안을 구성할 때 이게 이제 그 원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 아닌 경우 약간 좀 이렇게 나눠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의 재결이 만약에 위법하지 않다면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수용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뭐 이렇게 음, 썼고 그 지금 이제 이 위에 이야기하셨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판결의 종류. 사실 이제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해를 하고 잘 이해가 계신가요? 잘 안 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건가요, 이제? 일단은 이게 지금 이 목차가 들어간 것 자체가 왜 원처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제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결로 삼아야 된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의 재결을 그럼 이제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 사안에서 이의 재결이 과연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먼저 깔아줘야 되잖아요. 앞에 서두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써준 거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지금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서는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고서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가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내용은 조금 이제 공부를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답안이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엔 아, 조금 어려운 게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위법성이 있냐 없냐는 이게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소송에서 이제 판결을 받을 때 거기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아예 갖추지 네, 못했을 아예 때는 못하는. 각하인데 이제 거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각해야 된다. 음,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분량이 좀 있기도 하고 실제 이 답안에 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안은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수용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다음 피고 적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에서 보면은 이제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 말이 어, 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말이 이제 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원처분 처음에 이제 내렸던 처음에 여기서 내렸던 봤을 때는 이제 수용 재결이겠죠. 수용 수용제결. 재결 처분을 한 사람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그게 이제 피고 적격. 이 행정소송법 13조 규정 음, 내용. 이거 승계한 행정처를 피고로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제 이 내용, 이 권한, 이거 그대로를 이제 가지고 가서 다른 행정청이 이제 이걸 음, 대신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권한이나 이런 걸 다 물려받은 그 음, 행정청이 이제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이의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승계한 거라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의재결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니까 또 다른 처분이라서 재결. 재결.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음, 치면은 원처분이 아닌 재결. 그쵸. 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다투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의재결을 한 행정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의 피고 적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이때는 이제 판례 2008도 1호 공사를 같이 해서 답안을 썼는데,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이의 신청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원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청인 아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중앙토지는 이의 신청인 거고, 이 신청인 거고 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네. 그럼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처음에 수용 재결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정말 국책 사업으로 굉장히 큰 음, 거라던가 그럴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더 높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음에 이제 수용 재결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썼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처음에 아, 이제 수용 재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 재결을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간다. 그렇게 조금 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고유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가분 수용재결을 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적격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의재결의 고유와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적격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 수용 재결을 한 거 말고 이제 이의 재결이 소외 대상이 돼서 이의 재결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끝내기보다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아, 조금 말을 이해했습니다.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의 결론을 내리면은 원처분주의에 입각해서 행정소송법 제19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과 판례 2008도 1호 공사의 판결에 따라서 해당 사안은 수용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되고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20조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원처분을 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고 생각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의재결보다는 수용재결 자체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처분인 수용재결의 그 내용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자라기보다는 그 이제 그거를 다투고 싶다는 음,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처분은
다툰다. 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음. 네, 물음 2번으로 넘어가면은 물음 2번은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재결이 됐는데 일부만 재결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이 적으며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제외되는 이유로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거쳤으나 일부만 인용재결을 받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소송의 형태를 써줬는데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이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따라서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판례로 2018도 227로 해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취소보다는 이제 보상금 쪽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은 갑이 적은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 재결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상금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써줬습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 느낀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앞에 써주고 이 내용을 뒤에 써주는 게 더 좋았을까요?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일단은 앞단에서 적합한 소송의 형태를 써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85조 1항 취소 소송도 있을 수 있고 85조 이유를 2항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있는데 당연히 85조 1항의 취소 소송은 그 실익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실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토지 수용자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이제 보상금일 테고 돈일 테니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서두에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적합한 소송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춰서 앞에서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모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여기 그냥 그 단어만 딱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 보상 의 내용? 증감 청구 소송 뭐 개관 뭐 그런 음, 식으로 뭐 개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붙여주는 게 아, 이렇게 단어만 쓰는 것보다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미 취지를 써줬는데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업 시행자랑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액을 두고 소송을 제기해서 직접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일반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이게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아래 바로 법적 성질에 나오지만 재결청이 삭제됨으로써 이제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음, 소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실질적인 수용자가 내용을 다투면서 그 법률 관계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게 법률 관계를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법률 관계라 하면 돈,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한쪽 당사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형적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성질은 확인 급부 소송이 있는데 이제 원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성 소송설과 확인 급부 소송설 대립했는데 이제 판례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확인하고 이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확인 불부 소송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재결청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보상금 증감의 분쟁을 전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 급부 소송이 타당하다고 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요건과 특수성인데, 제소기간과 당사자가 있는데, 본래 당사자 소송 제소기간이 없었는데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을 준용해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이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이제 어쨌든 주 목적인 보상금이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피수용자는 보상금의 증액을,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범위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을 할 때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서 이제 판결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보증소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상금 항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이제 합쳐서 한 번에 같이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 보상금을 바로 이제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연 이자나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또 그 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1번 문제에 대해 결론은 이제 토지 소유자 갑이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에 적합한 소송은 이제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합당하고, 이 형식적 당사자 다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이례적 권리구제 실현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소송의 형태를 평가낸다라고 생각을 써주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2번은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수용 재결을 하기 전에 협의로 보상금을 받았는데 수용 재결을 한 그 보상금의 금액이 더 커서 이를 뭐 취소하고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 것이 문제를 조금 보시면 수용 재결 다음 날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일반적으로는 수용 재결 전에 협의를 많이 하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이 있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그 보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이제 여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무효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원래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아니면 회복될 권리나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라는 음,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용 재결 이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 재결 이후에 대한 수용 재결 의의랑 취지를 같이 써줬고, 이제 수용 재결 이후 협의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판례를 함께 써서 이해를 했는데, 수용 재결이 있은 후 협의 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하지 못했기에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2016두 6424 하나에 대한 판례를 써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안과 검토를 했을 때 토지보상법 상에서 협의 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 취득 절차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를 협의에 대한 목적물 취득에 대해서 한 건데, 협의 취득은 강제 취득보다는 이제 협의로 취득하게끔 뭔가 독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원칙은 최소 침해 원칙이에요. 강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억지로 뺏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많은 침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협의를 통해서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원칙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거를 그러면 수용 재결 이후라고 해서 막을 이유가 있느냐? 그건 없다. 최소 음, 침해 원칙상 이것이 맞다. 그런 이제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물음 1번을 마무리했고, 이제 물음 2번이 아마 메인 내용일 텐데, 이제 수용 재결의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툴 수 있을 것인가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결이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재결의 실효에 대해서 의의랑 취지를 써줬고,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하면서 피수용자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발생했다는 말은 행정청이 뭐 그만해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결에 대한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저한테 물어보신 내용이 이제 이 두 번째 재결의 실효 사유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은 이미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을 했으니까 굳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원칙상 수용 재결 이후에는 공탁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음, 그러면 공탁을 안 했으니까 재결이 실효가 되는 건 맞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문제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결의 실효 사유에는 이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거나 재결 이후에 수용 사용일의 개시 이전의 사업 인정이 취소 변경된 경우에 이제 상실된다고 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9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 효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재결 실효가 있으면 재결 신청 또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 신청 기간을 지나서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면 사업 인정도 그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수용 절차 일체가 백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재결이 실효됐기 때문에 이제 재결 전에 있던 내용이 다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사업이 거의 그냥 무효가 음,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피수용자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소유권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써줬는데 대법원은 이제 수용 재결과 별도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취득 및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효 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 수용 재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개인 간의 거래로 토지가 소유권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용 재결이 없어져도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 강제 취득 절차 이전에 이미 사법상 매매 계약으로서 일단 이제 이게 지금 다 권리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등기도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음. 네, 그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사안에 이제 넣어보면은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재결 이후이긴 해도 개인 간의 협의로 토지가 넘겨졌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판결을 하더라도 이제 피수용자 갑이 다시 그 토지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해결해 보자면은 이제 토지보상법에서 공용수용 절차 이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용 제거 이후에 당사자 간 협의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점, 그리고 수용 제거 이후에 당사자 간 협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안은 이제 재결과 별개로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제 피수용자는 다시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로써 뭐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어떠한 이익도 남아있지 않다. 그게 어, 이제 판례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 2번은 마무리했고, 이제 3번은 이제 병진님께서 쓰신 답안지로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 정리해 가는 내용인데 이건 뭐 워낙 많이 보셨을 내용이고 워낙 익숙한 판례여서 2016도 51719 진정한 소유자와 관련된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이란 해서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규정을 써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이렇게 될 경우에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됩니다. 음, 협의를 해서 이 협의를 이제 확인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 마치 강제 취득 수용 절차를 한 것처럼 재결로 아, 간주된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법적 성질이 이제 이렇게 해서 협의 성립이 확인이 되면 이 협의 성립의 내용은 다툴 수 없는 차단효, 확정력이 부여되는 형성적 행정 행위가 이제 나타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지금 물음 1번이 의 취지 법적 성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의 효과도 이제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협의였다면 사법상 매매 계약에 이제 해당하지만 이게 그 재결로 간주되면은 공법이니까 이걸 이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까지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이제 효과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단효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재결 기억하셔야 될 건 이제 재결이니까 이 재결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권리 구제 불복 수단의 경우에는 이제 83조, 85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협의 성립을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어, 일반적인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의 소유권 취득 효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재결로 간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업 인정 전 협의 토지보상법 16조에 있는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협의니까 사법상 계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사법상 계약이냐 아니면 재결이냐 요 음,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결은 또 공법적 관계니까 처분성도 인정이 되고 맞습니다. 이제 권리 구제 수단이라던가 아니면 다툼할 때도 완전히 다르겠죠. 사법, 공법이 네. 다르니까. 그래서 취득 효과 차이점도 다른 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 인정 전 협의 같은 경우에는 물권 변동으로 인한 승계 취득이 될 거고 협의 성립 확인에 의한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원시 취득, 재결은 다 음, 원시 취득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계속 말을 제가 뭐 같은 얘기를 반복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성립효과 측면 차이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재결이니까 그 소유권자 원래 소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판매권도 가질 수가 있겠죠. 맞, 사법상 계약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내용 좀 담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이 문제에서는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소유자와 동의를 해야 협의 성립 확인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 등기부상 명의인과 이제 했거든요. 협의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판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되고 이제 판례에서 이제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합의를 하는 거는 진정한 소유자와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등기부상, 명의상, 등기부의 상에 있는 명의인과 하는 것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다. 이제 그 정말 내용,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정말 그 소유자.
소유자. 그 소유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랑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하다. 근데 차단효가 발생하니까 그 협의 성립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못하고 협의 성립 확인을 수리한 그 수리 아,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리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걸로 다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써서 마무리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은 조금만 이제 요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의 성립 확인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뭐 알려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통지의 네, 그런 의미가. 게 전혀 없고 사업 시행자가 그냥 바로 이거 이제 공증을 받아가지고 아, 관토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가져가서 그냥 재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진정한 토지 소유자와 맞습니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거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제도적 입법 보완이 좀 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까지 아, 쓰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네. 조금 저는 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할 때 더 잘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